아우, 이런 시장 반찬을 왜 자꾸 가져와서 나만 골치 아프게 하시는 거야? 냉장고도 좁은데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어디에 두라고. 내가 그렇게 내 음식이 싫었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되잖니. 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드신 반찬을 나 더는 못 참겠어. 시장 안에 있는 반찬 가게는 새벽부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시장 골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경자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에 나와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가게 문은 10시에 열었지만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른 새벽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어느덧 20년, 홀로 아들 지훈과 딸 혜진을 키우면서 이 반찬 가게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훈이는 어린 나이에도 든든한 아들이 되어주었고 혜진이는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혼자서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유경자의 손맛은 금세 입소문을 탔고 이제는 저녁도 되기 전에 모든 반찬이 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좀 더 많이 만드시면 안 될까요? 저녁에 오면 항상 다 떨어져서 못 사가니 속상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많이 만들면 제 손맛이 안 나와요. 정성껏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 양이 적어서 그래요. 여기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이에요. 다른 반찬 가게는 비교도 안 되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유경자는 자식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훈이가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잡았을 때, 혜진이가 결혼식을 올렸을 때 그녀는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혜진아, 걱정 마. 엄마는 이렇게 일하는 게 행복해. 유경자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반찬 가게가 쉬는 월요일 저녁 경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진이랑 같이 퇴근하고 들를게요. 집에 계시죠? 경자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훈이는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체해서 늘 자연재료만으로 정성껏 요리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와, 된장찌개 냄새가 정말 좋네요. 회사에서부터 어머니 음식이 생각났어요. 왔니? 수진아, 너도 앉으렴.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동그랑땡, 멸치볶음, 무생채, 총각김치 등 푸짐한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반찬만 가득하네요. 역시 어머니가 최고예요. 지훈은 반찬을 맛있게 먹으며 연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의 수지는 밥과 김만 조금씩 집어먹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왜 반찬은 안 먹어? 입맛이 없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오늘 점심을 늦게 먹어서 아직 배가 안 고파서 그래요. 경자는 며느리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까다로운 입맛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된장찌개라도 한 숟가락 먹어봐. 네 남편이 어릴 때부터 조미료를 못 먹어서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 어머니, 저희 반찬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회사 다니느라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요. 지훈의 말에 경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큰 반찬통에 동그랑땡과 멸치볶음, 무생채를 담았습니다. 여기 며칠 먹을 거 싸놨다. 지훈아, 너 위장 약하니까 밖에서 사 먹지 말고 이거 데워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근데 이렇게 많이 주시면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경자는 오히려 더 많은 반찬을 챙겼습니다. 수진아, 너도 이제 우리 식구인데 부담 갖지 마. 퇴근하면 힘들 텐데 편하게 가져다 먹어. 지훈은 반찬통을 받으며 기뻐했지만 수진의 눈치를 살피는 것을 경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경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도착해서 보니 아들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도 어머니 밥 좀 먹고 갈게요.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으려다가 자꾸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국이 생각이 나서 왔어요. 경자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아들의 말에 얼른 앞치마를 다시 맸습니다. 불을 켜고 가스레인지 위에 국을 올렸습니다.
아들은 결혼 전에는 자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 밥을 먹곤 했었죠. 얼굴이 왜 이리 파리하니?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아니면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 밥이 먹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만 먹으면 속이 편해져요. 식탁에 앉은 지우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국부터 한 그릇 비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위장이 약해 음식을 가리던 아들이었지만 경자가 끓인 된장국만큼은 언제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경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 밥을 먹는다는 건 분명 집에서 제대로 된 끼니를 못 챙기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지난번에 싸준 반찬들은 다 먹었니? 수진이도 입맛에 맞대? 네가 어릴 때부터 조미료 들어간 음식은 못 먹어서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었어. 어머니, 그게 수진이가 요즘 바빠서 제대로 챙겨 먹질 못해요. 지우는 고개를 돌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경자는 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장고를 열어 새로 담근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을 꺼내왔습니다. 여기 새로 담근 배추김치, 이번엔 네 아버지 좋아하시던 맛으로 담가봤어. 네가 어릴 때 아버지랑 같이 먹던 그 맛 기억나지? 어머니,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저번에도 너무 많이 주셨더라고요. 경자는 반찬통을 꺼내서 장조림, 멸치볶음, 무말랭이 무침까지 정성스레 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을 테니 이거라도 있어야지. 너는 위장이 약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경자는 아들의 마음을 읽은 듯 했지만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반찬을 챙겨주며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해줄게. 언제든 배고프면 찾아오고.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쩐지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경자는 문득 지난번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서 일하던 경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오늘 같이 병원 갔다 왔어요. 경자는 정말 기뻤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찾아온 손주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매일 밤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손주를 기다렸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잘했네, 지훈아. 축하한다. 수진이는 괜찮고 입덧은 없고 엄마가 내일 갈비찜이랑 미역국 끓여갈게. 사실 수진이가 입덧이 심해서 걱정이에요. 물만 마셔도 토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구역질을 해서 회사도 조퇴했대요. 경자는 다음날 새벽부터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정육점에서 가장 좋은 갈비를 고르고 제철 채소들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양념은 모두 자연 재료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랑 뱃속 손주를 위해서는 조미료는 절대 안 돼. 지훈이도 어릴 때 조미료 들어간 음식 먹으면 체했는데 우리 손주도 그럴 수 있으니까. 부엌에서는 갈비를 삶는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육수를 우려내고 채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드는 데만 여러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경자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아빠가 되는구나.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감자볶음을 만들면서 어린 시절 지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힘들어하던 아들을 위해 매일 새로운 반찬을 만들었던 날들,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해주려고 밤늦게까지 요리책을 보며 연구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이네도 챙겨줘야지. 우리 강이랑 하랑이가 할머니 반찬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더 맛있게 해줘야겠다. 손주들 생각을 하니 준비할 게 더 많아졌습니다. 동그랑땡은 3번이나 다시 만들었고 계란말이도 더 예쁘게 말아보려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수진이도 엄마가 되는구나. 입덧이 심하다더니 이번에야말로 내 음식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네. 찬압에 갈비찜을 담으며 경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지훈이네 들렀다가 혜진이네도 가야지. 어머니, 어서 오세요. 찬압을 들고 방문한 경자를 맞이하는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입덧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현관문을 여는 손길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진아, 몸은 좀 어떻니? 지훈이가 입덧이 심하다고 하더구나. 네가 좋아한다던 갈비찜하고 미역국 가져왔어. 몸은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 일찍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 반가운 얼굴로 어머니를 맞이했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주세요. 아니야, 이거 무거워. 내가 알아서 부엌에 정리할게. 너는 소파에 가서 좀 쉬고 있어라. 경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번에 정성스레 준비해 가져다 준 반찬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대신 고급스러운 백화점 로고가 붙은 반찬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경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반찬 다 떨어졌으면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내가 또 가져다 줬을 텐데. 경자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마음과 달리 밝은 톤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새댁이었고 시어머니에 과한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때가 있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그래, 요즘 백화점 반찬도 참 맛있더라. 매일 시어머니 반찬만 먹기도 그렇지. 가끔은 이런 것도 사 먹어야지. 임신했을 때는 입맛이 까다로워지는 게 당연해. 수진의 긴장된 어깨가 조금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경자는 가져온 찬압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찬이 부담스러웠을 수진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괜찮대도 앉아 있어. 임신 초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정성스레 준비해온 갈비찜을 냉장고에 넣으며 경자는 며느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새댁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수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뱃속의 손주를 생각하면 이런 작은 일로 마음 상할 순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배려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이제 밥 먹어야지. 수진아, 여기 갈비찜 조금이라도 먹어봐. 입덧할 때는 따뜻한 음식이 좋다더구나. 경자가 정성스레 차린 식탁에는 갈비찜을 비롯한 여러 반찬이 놓였습니다. 은은한 갈비찜 향이 식탁 주변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갈비찜 냄새를 맡자마자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들여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수지는 화장실로 뛰어갔고 구역질하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지훈이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이가 요즘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어제도 회사에서 조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임신하면 다들 그렇지. 나도 너 가졌을 때 석 달은 죽을 맛이었어. 화장실에서 돌아온 수진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방에서 좀 쉴게요. 죄송합니다. 수진은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가고 식탁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 감자조림 정말 맛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맛이에요. 계란말이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최고예요. 지우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연신 반찬을 집어먹었습니다. 경자는 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밝은 목소리, 어색하게 웃는 입꼬리 그리고 자꾸만 아래로 향하는 시선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반찬 먹으면 아버지랑 같이 살던 때가 생각나요. 그때가 참 행복했죠. 숟가락을 든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런 반찬 매일 먹고 싶어요. 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수진이가 들으면 섭섭할 거야. 유경자는 아들의 말을 부드럽게 제지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자주 반찬 해다 줄게. 수진이도 입덧만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경자는 아들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새댁 시절 자신도 겪었던 시기이기에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가 됐지만 아들의 힘든 모습을 보는 것은 더욱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늦었는데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원래 하룻밤 묵을 계획이었던 경자였지만 며느리의 상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마지못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방에서 쉬다 나온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아니야, 가는 게 좋겠어. 수진이가 입덧이 심한데 편하게 쉬어야지. 경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시계가 가리키는 늦은 시간이 좋은 핑계가 되었습니다. 내일이 강희 생일이라 혜진이네서 같이 밥 먹고 하루 자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짐을 챙기는 어머니를 보며 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수진은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차가운 인사를 남기고 수진은 곧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훈은 엘리베이터까지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택시 타면 기본 요금인데 택시 타고 갈게. 어서 들어가. 경자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를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달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걱정 마. 너는 들어가서 수진이나 잘 챙기고 먹고 싶은 것도 사다 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입덧 때문에 많이 힘든가 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지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단순히 입덧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두 손주가 달려나왔습니다. 혜진의 아이들인 강희와 하랑이의 맑은 목소리가 늦은 밤연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아이들의 반가운 목소리에 경자의 지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도 많이 피곤하시죠? 딸이 다정하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차와 경자가 좋아하는 과자도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경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우리 강이 하랑이 아직도 안 자고 있었구나. 이렇게 늦게까지 할머니 기다렸어? 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꼭 기다리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동그랑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오늘도 가져오셨죠? 하랑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경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네 냉장고에 넣어두고 온 반찬 봉지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혼란스러워 깜빡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너무 서두르다가 놓고 왔지 뭐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동그랑땡이랑 멸치볶음이 제일 좋은데. 학교 다녀와서도 계속 기다렸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는데. 하랑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씩씩하게 말하려 했지만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경자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할머니가 맛있는 동그랑땡 만들어 올게. 멸치볶음도 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예쁘게 말아서 가져올게. 오늘은 너무 늦었지?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시계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 수진이 쉬고 있을 텐데 전화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아들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이곳에서는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에 동그랑땡 진짜 해주시는 거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강이 할머니가 약속했지. 내일은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할머니가 특별히 만드는 비법으로. 와, 할머니 최고예요. 저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반찬이 엄마 반찬보다 100,000배 더 맛있어요. 순수한 손주들의 말에 경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까 지훈이네 집에서 느꼈던 서먹함이 여기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의 따뜻한 정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의 다정한 배려와 손주들의 순수한 사랑이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경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2번, 3번. 통화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제 수진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자고 있나 보네.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 건 아니겠지? 혜진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경자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손자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두고 온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반찬은 다음에 가져다 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어제 김서방이 좋아하는 총각김치도 냉장고에 두고 왔어. 동그랑땡은 새로 만들면 되지만 총각김치는 그렇게 쉽게 다시 담그지 못하잖아. 김서방이 그 김치 많이 좋아하잖니. 경자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서방의 입맛에 맞춰 특별히 담근 총각김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진의 차가운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불편했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엄마, 새언니가 입덧도 심하고 몸도 안 좋은데 갑자기 가시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요.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집에는 안 들어가고 반찬만 가지고 올 거야. 너는 아이들 챙기고 있어. 혜진의 만류에도 경자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김치통도 무거운데 제 차 타고 얼른 갔다 와요. 그럴래? 내가 그걸 놓고 와서 널 이렇게 귀찮게 하는구나. 어머니와 딸은 지훈이네 아파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지만 경자의 마음은 어제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대한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네요. 엄마, 제가 더 찾아볼까요? 주차장에서 한참을 돌았지만 주차할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자는 딸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침부터 불안했던 마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수진이가 자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쩌지? 조용히 현관문 앞에 선 경자는 초인종 대신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자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지훈이 혼자 살 때부터 자주 들렀던 이 집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며느리도 있는 집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수진이가 불편해할 거야. 다시 한 번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수진이 깨어있는 듯 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특성상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우, 이런 시장 반찬을 왜 자꾸 가져와서 나만 골치 아프게 하시는 거야? 냉장고도 좁은데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어디에 두라고. 결국 내가 다 처리해야 하잖아.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 냉장고가 시장 반찬 창고인 줄 아나? 매번 이렇게 가져오시면 어떡하냐고. 지훈 씨가 그냥 처음부터 안 먹겠다고 하면 될 것을 왜 두 번 일하게 만드는 거야. 경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녀가 정성스레 담은 반찬들을 쓰레기 봉투에 던지듯 버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맛보지 않은 듯한 반찬들이 하나둘씩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갈비찜, 총각김치, 장조림. 어제 저녁 늦게까지 정성 들여 만든 반찬들이 하나둘씩 쓰레기 봉투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경자의 두 손이 떨려왔습니다.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면서도 이런 모욕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말씀드려야겠어. 더 이상 반찬 가져오지 마시라고. 냄새나는 시장 반찬 때문에 우리 집 냉장고가 엉망이 되잖아. 그때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던 경자와 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진의 손에 들린 반찬통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경자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일이, 아들을 위해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한참의 침묵 끝에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거실 한가운데엔 반찬통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는 갈비찜 국물이 바닥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거면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니? 내가 그렇게 내 음식이 싫었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되잖니. 경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면서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머니께서 매번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니까. 내가 안 먹는 건 괜찮아. 근데 지훈이는 왜 못 먹게 하는 거니? 어릴 때부터 조미료 들어간 음식은 채에서 못 먹었던 아이인데.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폭발하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시장에서 만든 반찬이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그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반찬 거의 다 버렸어요.
저는 백화점 유기농 반찬만 먹어요. 깔끔하고 위생적이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이런 시장 반찬 가져다 주시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경자는 더 이상의 말다툼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일이, 아들을 위해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됐다. 그럼 혜진이네 줄 총각김치랑 반찬들은 어디 있니? 그거 가지고 갈게. 그것도 방금 다 버렸어요. 순간 경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주들과의 약속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할머니 반찬을 기다리고 있는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한가득 나온단 말이에요. 버리는데도 돈이 드는데 차라리 반찬 값으로 돈을 주시면 제가 알아서 사 먹을게요. 됐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꾸나. 경자는 단호하게 말을 자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무어라 해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반찬 가져다 주는 일 없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해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경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의 입맛을 걱정하지 않기로,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안 내려오세요? 김치통 무거울 텐데 제가 올라갈까요?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자는 흔들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지금 내려갈게. 혜진아, 잠깐만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장 반찬, 냄새, 쓰레기.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차에 오르자 혜진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 반찬은요? 그게 수진이가 맛있다고 벌써 먹기 시작해서 그냥 주고 왔어. 다음에 새로 해다 줄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혜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저도 임신했을 때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너무 당기더라고요. 특히 동그랑땡은 하루에 3번씩 먹었잖아요.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지. 새언니가 입덧이 심한가 봐. 냄새도 많이 가리고.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경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반찬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손질한 재료들, 정성껏 담근 김치, 한 번도 맛보지 않고 버려진 갈비찜까지.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자신의 정성과 사랑이었는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경자는 자신의 반찬을 쓰레기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보다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 우시는 거예요? 왜요? 아니야. 그냥 수진이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마음이 아프네. 내 며느리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새언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해다 주면 좋겠네요. 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아니, 그러지 마. 수진이도 지금은 힘들 거야. 경자는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일은 영원히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지훈이네 가정이 편안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일이, 아들을 위해 쏟았던 정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지 않기로,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맛있는 저녁 차려드릴 테니 거실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혜진의 다정한 목소리에 경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자 손주들이 양옆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안마 해드릴게요. 엄마가 할머니 다리 아프시다고 했거든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강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랑이도 뒤질세라 할머니 어깨를 조물조물 주물렀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혜진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릴 때 기억나세요? 엄마가 가게 일로 바쁘실 때 제가 오빠 밥도 챙겨주고 했잖아요. 그때 엄마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던 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없었으면 지훈이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겼을 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우리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때 엄마 모습 보면서 저도 이렇게 요리하는 게 좋아졌잖아요.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손주들이 옹기종기 모여들어 할머니 옆자리를 차지하려 경쟁했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해주신 동그랑땡 진짜 맛있었어요. 이번 주말에는 할머니랑 같이 반찬 가게 가서 만드는 거 구경해도 돼요? 시장 구경도 하고 싶고, 옆집 꽈배기도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강이랑 하랑이랑 할머니가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손주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들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진이 차려준 따뜻한 된장찌개를 한술 떠 넣자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더 드세요. 제가 엄마만큼은 못하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아니야, 우리 혜진이가 이제 엄마보다 더 잘하네. 이렇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다니. 식탁을 둘러싼 가족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진심 어린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음식 맛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경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혜진이네 식탁에서 찾은 작은 행복이 그동안의 서러움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시려고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내일 아침에 제가 일찍 모시고 가게까지 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제발요. 강이랑 하랑이도 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 하는데 오늘만큼은 여기서 쉬다 가세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혜진의 따뜻한 배려가 경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아니, 아직 혜진이네 있어.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경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어 숨기려 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는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지훈아, 오늘.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가 반찬을 몰래 버리는 장면을 목격한 것부터 시장 반찬이라며 무시당한 일까지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평소에 차분하던 말투는 온데간데없고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임신한 와이프한테 화내지 마. 입덧 때문에 예민해서 그랬을 거야. 지훈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쓰레기처럼 버린 아내에 대한 실망감, 그동안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으로 참아왔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경자는 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처럼 아들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일이 부부 사이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드신 반찬을 그걸 다 버려? 지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할게. 너가 사오는 백화점 반찬 나도 입맛에 안 맞았어. 배달 음식도 질렸고 너 생각해서 말도 못하고 다 참은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을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분노, 아내를 이해하려 노력했던 시간들이 헛된 것 같은 배신감, 모든 게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싫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될 일이잖아. 왜 버려?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기나 해.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우리 걱정하시면서 그 반찬 만드셨다고. 수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지훈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나 더는 못 참겠어. 이런 결혼 생활 이제 끝내고 싶어. 내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는 걸 보니까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지훈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이 쾅하고 닫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지훈의 뺨을 때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진이랑 크게 다퉜어요. 저 지금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아, 그러지 마. 수진이도 지금 예민할 때야. 돌아가서 잘 달래.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서서히 후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온 경자는 낯익은 아들의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이 시간에 찾아온 것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했습니다. 수진과의 다툼이 얼마나 격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왔어? 엄마가 뭐라도 해줄까? 그날 어머니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어머니의 정성을 그렇게... 경자는 아들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훈아, 이제 그만하자. 내 아내도 지금 많이 힘들 거야. 임신해서 예민할 때인데 너마저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하니? 엄마는 괜찮으니 돌아가서 수진이 잘 달래. 하지만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드신 반찬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시장 반찬이라고 무시하고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힘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너도 어릴 때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기억 안 나? 밥 한 숟가락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래도 엄마는 다 이해했잖아. 부엌으로 향하던 경자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부부 생활에 절대 관여하지 않을 거야. 반찬도 더 이상 해다 주지 않을 테니 수진이가 좋아하는 대로 사서 먹어. 그게 너희한테 더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니, 그리고 너도 이제 여기 와서 몰래 밥 먹지 마. 아내 몰래 시어머니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어.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 부부는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야. 내가 수진이한테 맞추는 게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이야. 경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서운함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백화점 반찬을 사든 배달을 시켜 먹든 그건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이제 너희 일에 일절 간섭하지 않을 테니 내가 좋은 남편이 되어줘. 지훈은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닌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경자는 반찬 가게에서 문을 닫을 준비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회 가까이 지켜온 이 자리를 떠올리니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몸이 힘드네. 매주 월요일 휴무에도 관절염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오는 통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혜진이에게 전화해볼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벌써 가게 문 닫으실 시간인가요? 그래, 혜진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우리 가게 내가 해볼 생각 없니?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보면서 가끔 제가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근데 엄마만큼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김서방이 다니는 회사가 요즘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지 않니? 김서방도 회사 그만두고 너랑 같이 장사하면 혼자 버는 거보다 훨씬 나을 거야. 너는 이미 엄마보다 손맛도 좋고 젊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을 테고. 엄마가 보기엔 내가 제일 적임자야. 경자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20해 동안 정성스레 모은 레시피들이 빼곡했습니다. 엄마가 몇 달 더 있으면서 다 가르쳐 줄게. 여기 모든 비법이 다 적혀 있어. 내 젊은 감각하고 엄마의 경험이 만나면 지금보다 더 잘 될 거야. 엄마, 저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든든한 가게를 물려받는다는 게 너무 떨리네요. 당연하지. 너는 어릴 때부터 엄마 일하는 거 도와주면서 커왔잖아. 지훈이는 장사에 관심도 없었는데 너는 달랐어. 내가 반찬 만드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엄마가 다 알아. 그리고 내 손맛은 이미 엄마 수준을 넘었어. 혜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잘할게요. 엄마가 이렇게 키워놓은 가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김서방이랑도 상의해 볼게요. 경자는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20년 세월의 땀과 노력이 담긴 이 노트가 이제는 딸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딸을 향한 신뢰와 기대가 가슴 깊이 차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진이가 손님을 맞이하려다 멈춰섰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지훈과 수진 부부를 보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고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경자는 며느리의 방문을 예감이라도 했던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신 반찬들을 그걸 제가 어떻게 그렇게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 반찬이라고 무시했던 것도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도 모두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네요. 지훈 씨가 이혼한다 했을 때 어머니께서 말려주셨다는 걸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경자는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지. 경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 둘이 잘 살아. 나는 더 이상 너희 일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서로 믿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 수진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자꾸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이 생각이 나요. 이상하게 입덧이 끝나니까 어머니 음식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저 정말 못됐죠? 경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혜진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특별히 갈비찜 해줄까? 이제 우리 손주도 생각해야지.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자주 들를게요. 아가씨한테 요리도 배우고 싶어요. 이제는 저도 진짜 며느리 노릇하고 싶어요. 따스한 햇살이 골방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른으로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와 이해야말로 가족을 하나로 묶는 끈이라는 것을 배워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죠. 법원 경매 들어가면 이 집 반값도 못 받습니다. 저희가 시세보다 후하게 쳐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나가셔야죠. 추운데 어디로 가시냐고요? 그건 이제 아버님 문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건설업계에서 땀 흘려 일해온 강석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막노동부터 시작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일했죠. 하루하루가 고됐지만 언젠가는 나도 이런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리라는 꿈을 꾸며 버텼습니다. 10년 동안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마침내 작은 하도급 업체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5명으로 시작했죠. 한 현장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회사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직원들도 늘어나고
맞는 공사 규모도 커졌죠. 힘들 때마다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준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러 이제는 직원 300명 규모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강석진 사장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신뢰를 쌓았죠. 우리 회사의 성공 비결을 묻는다면 단 한마디로 정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저 약속한 대로 원칙대로 해나갔을 뿐입니다. 지금도 새벽이면 제일 먼저 현장을 둘러봅니다. 3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어도 현장을 직접 챙기는 습관은 변함이 없죠. 이런 자세로 일했기에 30년을 버틸 수 있었나 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장비와 자재가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막노동을 할 때 동료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커서 사장이 된 후에는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죠. 산재 사고를 당한 직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직원 가족들에게도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사장님, 너무 많은 돈을 복지에 쓰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도 들었지만 저는 이게 결국 회사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도 전액 지원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직원의 자녀라면 누구나 대학까지 다닐 수 있게 해줬죠. 사장님 덕분에 우리 애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면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었습니다. 건설업은 일이 고되고 위험해서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달랐습니다. 직원 공개 채용을 하면 항상 지원자가 몰렸고 한 번 입사한 직원들은 좀처럼 퇴사하지 않았죠. 저는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고 직원의 가정이 편안해야 현장의 안전도 지켜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는 건설업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시설을 줄일 때도 우리는 오히려 안전시설을 더 보강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돈을 쫓다 보면 돈이 달아나고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돈이 따라오더군요. 사람들은 저보고 욕심이 없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욕심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직원들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무리한 확장이나 위험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저는 오히려 더 검소해졌습니다. 여전히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녔고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채로 현장을 다녔죠. 하지만 장학재단 운영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는 우리 직원의 자녀들도 있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마음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30년 동안 잘 운영해오던 회사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대형 건설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회사가 맡은 현장은 지방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였습니다. 전체 공사 금액이 400억이 넘는 큰 프로젝트였죠. 저는 평소처럼 직원들의 안전과 공사 품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정률 95%를 넘긴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청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대금 지급이 미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곧 해결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원청사는 계속 미루기만 했고 결국 70억이 넘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러다가 우리도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마다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매달 지급해야 하는 직원들의 월급만 해도 5억이 넘었습니다. 자재대금, 하청업체 결제 등을 포함하면 매달 필요한 운영자금이 20억에 달했죠. 은행 대출도 알아봤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신규 대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 달 결제는 좀 미뤄줄 수 있겠나?
거래처에 어려운 부탁을 해야만 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용이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직원들의 얼굴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생계가 저와 회사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만큼은 챙겨줘야 한다. 이 생각 하나로 버텼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결국 회사는 자금난의 수렁에 빠져들었고 창립 이후 처음으로 직원들 월급이 밀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직원들 월급을 늦게 준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지키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들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늦추지 않았던 월급이 이제는 벽에 막혔습니다. 밤마다 사무실에서 해결책을 찾았지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던 땅을 내놓았습니다. 집에 있던 금부치도 모두 팔았죠. 아내와 함께 추억에 담긴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아끼던 것들을.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라면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던 집 한 채만 남기고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모여주시겠습니까? 전 직원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못난 사장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밀린 월급은 다음 주까지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퇴직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중 박 과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월급을 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회사를 살리고 싶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동의의 눈빛을 보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 재산을 정리해 마련한 돈으로 직원들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지만 적어도 직원들에게 마지막 예의는 지켰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은 해결했지만 이제 당장 생활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집 한 채마저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온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결혼하고 처음 장만한 곳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와 함께 꾸린 첫 보금자리였죠. 아버지 저 왔어요. 그때 딸 미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걱정된다고 했죠. 딸은 제가 운영하던 건설 현장에 구내식당을 맡아 큰돈을 벌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큰 식품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라도 지키셔야죠. 제가 1억을 빌려드릴게요. 딸의 말에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이런 때 찾아와 준 딸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래요. 다만 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차용증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이라 서류 정리는 확실히 해야 해서요. 순간 가슴이 좀 아팠지만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니 그 정도 절차는 필요하겠지 싶었죠. 고맙다, 미연아.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자는 연 20%였습니다. 높은 이자였지만 은행 문이 막힌 상황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커서 아버지를 돕네요. 잘 키웠죠?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차가움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돈이 제 마지막 집을 빼앗기 위한 덫이 될 줄은요. 그리고 곧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자가 많이 늘었네요. 채 4달도 지나지 않아 딸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늘 드나들던 거실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자가 500만 원이나 됐어요. 다음 달엔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갚으실 건가요? 제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이 돈을 빌려준 진짜 이유를. 남서방이랑 상의해봤는데요. 아버지께서 이 집을 저희에게 넘기시고 빚을 없던 걸로 하면 어떨까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회사가 무너질 때도 전 재산을 정리할 때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곳인 걸 너도 알잖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딸은 더 이상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도 돈을 빌려준 것도 모두 이 집을 노린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러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이제는 한 채 남은 집을 노리는 냉혹한 채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해 주세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버지, 오늘까지예요. 결정하셨나요? 일주일이 지나고 딸과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겨울 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미연아, 이 집은 내 어머니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위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죠. 법원 경매 들어가면 이 집 반값도 못 받습니다. 저희가 시세보다 후하게 쳐드리는 거예요. 딸은 이제 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린 돈 이자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다 집 한 채로도 못 갚으실 수도 있어요. 차갑게 말하는 딸의 모습에서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짐은 내일까지 정리하세요. 저희가 사람 보내서 치워드릴 테니까. 사위의 말투는 마치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것처럼 냉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박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심히 다뤄주세요.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다 낡은 것들이니 버리세요. 새로 시작하시는 김에 깨끗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30년 세월이 담긴 물건들이 쓰레기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아내와 찍은 사진, 우리의 첫 살림살이 모든 게 순식간에 버려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가셔야죠. 딸의 말투는 더 이상 딸이 아닌 남이었습니다. 추운데 어디로 가시냐고요? 그건 이제 아버님 문제죠.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딸은 이미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사위는 귀찮다는 듯 시계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난 내 아버지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더 이상 이러지 말아요. 이제 남남이에요. 저희 바쁩니다. 사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문이 쾅하고 닫혔습니다. 찬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30년 세월이 고작 이런 걸로 정리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얼 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딸이 이제는 나를 버린 것입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갈 곳을 찾지 못한 저는 근처 편의점 앞에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웠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사장님, 강 사장님 맞으시죠?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정배 사장이었습니다.
10년 전 제 회사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분이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이런 데서. 김 사장은 제 모습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일, 딸에게 배신당한 일,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제가 사장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김 사장이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가 부도 위기였을 때 사장님께서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셔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김 사장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희 집이 비록 작지만 방 하나는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지내시죠.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 사장의 집은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난방도 잘 안 되는 문간방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겐 천국 같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렇게 신세를... 말끝을 흐리는 저에게 김 사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세상살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장님의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은 저를 배신했는데 오히려 타인이 손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김 사장의 도움으로 잠자리는 해결됐지만 이대로 신세만 질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한때 300명 직원을 거느린 사장이었지만 이제는 일용직 막노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공사 현장 막인부가 필요한데 할 수 있겠어요? 인력시장 소장이 물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비는 일,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일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일이 없는 날엔 폐지를 주었습니다. 여기 깨진 병이 많으니 조심하세요. 처음엔 고물상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요령이 생겼고 하루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밤이면 김 사장이 내어준 작은 방에서 아내의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런 꼴이 돼서. 꿈에서 아내는 늘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나면 이상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가끔 딸의 모습이 떠오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일만 하느라 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지 못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사치였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장갑에 구멍이 나도 새로 살 돈이 없어 실로 꿰매가며 썼습니다. 먹는 것도 아껴서 하루 한 끼는 무료 급식소에서 해결했습니다. 한겨울밤 고급 일식집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것 같은 추위였지만 이런 날 음식점 앞에는 박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딸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딸은 화려한 모피를 입고 있었고 사위는 비싼 코트 차림이었죠. 저기 폐지 주우시는 분, 강미연 부장님 아버님 아니세요? 옆에 있던 여성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순간 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분이겠죠? 딸은 차갑게 부인했습니다. 사위는 재빨리 택시를 부르며 그 자리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너무 비슷하게 생기셔서. 그 여성이 다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리어카만 끌었습니다.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는 게 부끄러웠나 봅니다. 여보, 빨리 타요. 사위가 잡은 택시의 딸이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떠나기 전 백미러로 보는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딸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흑백 사진 한 장, 이제는 그마저도 귀퉁이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나를 모른 척해.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소?
당신이 살아 있었더라면 처절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싸늘한 문간방에서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딸을 키우며 고생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다 보고 있겠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소. 아내의 사진을 붙잡고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일까? 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내 탓일까? 한숨만 나왔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취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에서는 한 아버지의 처절한 눈물 소리만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폐지를 줍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얗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또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쓸쓸한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아내가 나왔습니다. 늘 흐릿하고 희미하게 보이던 아내의 모습이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했죠. 아내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늘 하던 것처럼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40년 전 제가 반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었지요.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인데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아내는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는데 그 따스한 감촉이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아내를 부르면서 손을 뻗었지만 그때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꿈과는 달랐어요. 아내의 미소, 목소리, 심지어 손끝의 온기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아내와 실제로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분명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우리 부부의 인연만큼이나 특별한 무언가가 곧 일어날 거란 예감을 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아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그날은 밥도 먹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점심 살 돈 5,000원으로 로또를 샀죠. 왠지 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이끄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번호로 할지 복권방 주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우리 부부의 기념일들로 번호를 골랐습니다. 결혼기념일, 딸 생일, 아내 생일. 하나하나 의미 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작은 종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르신, 1등입니다. 50억이요. 복권방 주인의 외침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딸과 사위가 제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첨금을 받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주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딸과 사위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꿈에서 본 아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돈으로 제가 무엇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김 사장은 제가 로또에 당첨된 것을 알고는 기뻐하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좋은 집으로 가시죠.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폐지를 줍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 그대로, 하지만 주머니 속에는 50억이라는 거금을 가진 채로 저는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딸과 사위에게 그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세상의 이치를 알려줄 차례였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딸의 회사 근처를 배회하다 보니 딸과 사위의 사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때 제 건설 현장에 작은 구내 식당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이제는 대형 식품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남 사장님, 이번에 계열사를 또 하나 인수하셨다면서요? 지나가는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제게서 빼앗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위는 호화로운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딸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녔습니다. 한때 아버지라고 부르던 제가 폐지를 줍고 있는 동안 제 돈으로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모님, 이번에 자선 파티 주최하신다면서요. 카페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길거리로 내쫓아 놓고 밖에서는 자선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제 딸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추켜 세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공이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이제는 그들의 회사 건물도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일구었던 건설회사보다 더 크게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겠죠. 폐지 줍는 노인의 주머니 속에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50억이 들어있다는 것을. 사장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폐지 줍는 노인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하네요. 경비원의 말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결국 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한 달 뒤 딸과 사위가 김 사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고생하셨죠? 딸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저를 쫓아낼 때 그 차가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은데요. 사위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한때 제 짐을 쓰레기처럼 버리라고 했던 그 사위가 말입니다. 저희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요. 은행빚도 많고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역시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노리고 온 것이었죠. 아버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평생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사위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는 등 돌리더니 이제는 제게 돈이 생겼다니 다시 아버지라 부르는군요.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제 물음에 딸은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거짓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용서하실 건가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제가 배운 대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는 거죠? 딸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여전히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번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 돕고 말고 내가 그렇게 효도하겠다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딸과 사위의 눈이 서류에 고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기대하던 당첨금 이야기가 아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사위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회사 채권을 제가 모두 매입했다는 증서였습니다. 로또 당첨금으로 그들의 회사 채권을 시장에서 모두 사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니? 돈을 받을 때는 빨리 받아야 한다고. 제 말에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채권 만기는 이번 주까지야. 50억 전액 모두 상환하거라. 아버지, 그걸 어떻게 갚아요? 저희가 당장 그 돈을 어디서 준비하겠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러니? 나더러 집에서 나가라고 할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일주일 주겠네. 그때까지 못 갚으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추운 겨울날 거리로 나왔을 때 나도 이렇게 빌었었나? 돌아서는 제 귓가에 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의 회사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란다.
너희가 나에게 가르쳐 준 대로 말이다.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이 제가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그들이 먼저 그 진한 피를 배신했으니까요. 할아버지, 회사가 무너진 후 큰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절 올려다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손주들에겐 잘못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잘못을 대물림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이리 오너라. 두 손주를 불러 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 생활비는 도와주마. 각각 5억 원씩 신탁 자금을 맡겼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죠.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은요? 손주들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새로 시작하실 거야.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걸 반성하면서. 손주들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장님, 이제 정말 장학재단을 다시 시작하시는 건가요? 김 사장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장학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번엔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 로또 당첨금의 상당 부분을 장학재단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신 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매년 2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우리가 따뜻해지면 됩니다. 장학재단 개소식에서 한 말입니다. 제가 겪었던 쓰라린 경험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장님, 또 다시 건설회사를 하신다고요? 김 사장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오랜 세월 같이 일했던 직원들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예전처럼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도 지원하고 가족들 건강검진도 챙겼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건설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큰 회사에서 밀려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던 아픔을 겪어봤기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노하우로 어떤 회사보다도 실력 있고 단단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회사 가세요? 손주들이 저를 보러 또 왔습니다. 바쁠 텐데도 자주 연락하고 방학이면 꼭 할아버지 회사로 도와주겠다면서 찾아오죠. 우리 회사가 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단다. 손주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작지만 단단한 회사를 만들겠다던 제 꿈이 하나둘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 사장과 함께 주말마다 등산을 다닙니다. 그때 방을 내어준 은인이었는데 이제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장학재단 일도 함께하고 있죠.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제는 더없이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